하나는 제국주의를 통해서 제국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이 공산주의 역시도 제국주의를 통해서 제국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가 국제주의로 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됐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이 실패 위에 지금 우리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프랑스 철학이랑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프랑스 철학의 글로벌화로 봐야 되고, 이 프랑스 철학이라는 것은 그럼 그 당시에 뭐였느냐? 전후에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던, 정확하면 스탈린주의죠. 소비에트로 이 상징되는 그런 기존의 사회주의 운동을 혁파하려고 하는 많은 이론적인 모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국제주의 운동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아카데미아나 또는 교양주의로만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뭐 제임슨이 말하는 어떤 물화든 어쨌든 간에 하나의 상품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상품화되어서 물화되어 있는 프랑스 철학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 그대로 실용화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남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실용화라는 게 결국 정치화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쓰기 위해서는 정치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아시아라 이 철학에 남아있는, 이 철학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막스와 마찬가지로 여기 공백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철학자, 두 이론가들, 스피바크와 둘레즈 가타리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엔 아시아라는 공백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은어를 프랑스 철학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는 새 판을 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프랑스 철학을, 이 글로벌화된 프랑스 철학을 그냥 과거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트렌드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4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재구성된 이 세계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다시 복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 프랑스 철학이 과연 아시아 연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아시아가 누락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일단 이론적 근거로 본다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프랑스 철학들, 그 당시 60년대 프랑스 철학들이 추구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지식에 대한 어떤 의문이었고, 그 지식을 만들어낸 조건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라는 이 새로운 어떤 물적, 뭐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아시아라는 물적 토대를 통해서 이 프랑스 철학이 제기했던 그러한 문제 제기를 우리들 스스로 해낸다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문화 비평을 한다는 게 문화 속에서 정치적 맥락을 드러내고 뭐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커졌는데요. 뭐 장은주 선생님이 어떻게 토론을 이걸 하실지 궁금합니다. 장은주 선생님은 1년 전에 이거 포용과 혁신의 민주당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거를 딱 1년 전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늘은 또 아, 문자로 그러세요? 오셨습니다. 네. 예, 이제 독일에서 저기 공부하신 것 같아서 아마 굉장히 서로 대조되게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겠냐고 연락을 받고 뭐 아주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태광 선생님 이제 글 몇 개 보긴 했습니다만 잘은 모르는데 이런 걸 하시는지 몇 개 보긴 봤는데 뭐 대충 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떡 와 있는 게 이 PPT 자료밖에 없고, 그래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제 감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이런, 그런 차원이 있었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뭐 정말 모르던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배워서 일단 하여튼 큰 가르침에 감사의 말씀부터 그러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이 엄청나게 방대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대 담론에 대한 거대 서사에 대한 비판인데 오늘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엄청난 거대 서사를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어쨌든 이거는 뭐 의문을 갖거나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 방대한 이제 정보의 양 때문에 그냥 그거에 짓눌려 가지고 감탄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사실은 아까 그 처음에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사실은 뭐 이제는 거의 죽었다까지는 이제 아닐지 몰라도 이제 사실 그 논의들이 많이 식어버린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고 저는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하는 이제 그쪽에서 또 하버마스나 이런 쪽의 논의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속하면서 뭐 하여튼 이게 하버마스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주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고 상당히 또 비판적으로 접근해 왔던 그런 이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맞아 그때 우리가 비판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수명이 다 했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우리 태광 선생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그난 사이버네틱스나 뭐 이렇게 정보 이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제 저자들의 글들을 직접 많이 읽지를 않아가지고 기껏해야 뭐 푸코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읽었지 데리다나 이게 그렇게 이제 연결될 거라고는 이렇게 이제 잘 짐작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챗 GPT 나오고 생성형 뭐 AI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것하고 이렇게 깊이 관련이 될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다시 지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많은 사유들 특히 그 리오타르나 보들레르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의미가 있게끔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한번 뭐 이렇게 좀 배울 게 이제 역시 옛날 우리 시각이 맞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새롭게 한번 생각할 계기를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많은 이제 지적인 자극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오늘 아까 저기 우리 이 임채원 선생님이 막 이 포럼 이 포럼 소개글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제 동아시아와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논의들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쪽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쪽 그런 관점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 이 동아시아적인 또 아시아적인 그 맥락과 연결시키는 논의 이런 논의도 꽤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마지막 부분에 뭐 이렇게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앞부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막 건너뛰면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사실 저도 많이 캐치를 이렇게 이제 제가 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가 제대로 캐치를 했는지는 이렇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 지금 우리가 새롭게 모색해야 될 그런 어떤 아시아의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적인 새로운 어떤 아시아의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시켜서 해명해 보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보면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신선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막 들은 이야기라서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은 과연 그런 방식으로 굳이 우리가 왜 아시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글로벌화된 프랑스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프랑스 철학의 글로벌화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감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철학 사조가 그동안의 어떤 서구 근대성, 또 서구의 어떤 서구 문명, 뭐 주류 문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제 그 서양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인식틀에서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방식으로 대상화를 해왔던 어떤 우리 유교 문명이라든지 또 동아시아적인 그런 어떤 이제 문화의 어떤 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서양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제 재조명을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조차도 오히려 그런 틀 안에서 이렇게 포섭을 해내는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일이고 또 그런 과제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어딘가 좀 선생님이 가려고 하는 그런 길, 글쎄요. 그런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굳이 왜 우리가 아시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프랑스 철학으로 언어화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 그것 자체는 또 다른 종류의 오리엔탈리즘,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서구 중심주의, 이런 걸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선생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인상 비평이고서 또 이제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일부러 좀 극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선생님의 의견을 들으면 우리 앞으로 지금 이 포럼에서 어떤 이제 임채원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제 논의들을 하시는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고민을 위해서 그렇고 조금 좀 결이 다른 저의 어떤 이렇게 최근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진척시켜 나가는데도 상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왜냐하면 하여튼 지금 제가 미리 준비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더 말씀을 듣고도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큰 배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저기 답변을 주시죠. 예. 예, 이 소장님, 정원주 선생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아주 날카롭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뒷부분은 제가 사실 뒷부분이 이 포럼에 가장 부합한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앞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지 왜 이제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걸 또 이제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게 사실 뭐 짧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인데 아주 정확하신 질문이시죠. 왜냐하면은 근데 또 이제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지금 또 하버마스를 저는 그래서 다시 읽어야 한다 봅니다. 하버마스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독일 내에서 중요한 논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 아마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하버마스 전집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그 독일어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하버마스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했던 사람이죠.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게 사실 사이버네틱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이버네틱 비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하버마스가 우리나라에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이제 근대주의를 옹호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하버마스가 그렇게 무식하게 옹호한 건 아니죠. 장소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서구 형이상학의 종언이라든가 또는 어떤 관념론의 어떤 정통의 이런 부분에 부정을 하지만 하버마스가 실질적으로 하버마스는 그 근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를 어떤 토대 위에 놓을 것인가에서 프랑스 철학하고 굉장히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좀 하버마스를 다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버마스는 어쨌든 거기에서 이 유럽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근데 이제 둘레즈나 이제 이런 스피박 같은 사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을 그냥 지방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냥 지방이었다. 유럽에서 만들어낸 그 프랑스 혁명의 가치라는 것도 그냥 그때 잠깐 일어난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나오지만 그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아시아에 왔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고 그 가치를 아시아에 가져와서 이식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실천을 통해서 그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하버마스하고 다른 점이죠. 하버마스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지금 약간 바디오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들레즈나 스피박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실천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데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슷한 주장을 하지만 이제 완전히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하버마스를 읽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방 장은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저는 아시아주의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주의가 그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유교적 전통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그대로 두고 물질 문명만 유럽에서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아시아에서 아주 훌륭하게 실현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싱가포르가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싱가포르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법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버네틱스가 말하는 그런 이 자동 기계로서의 어떤 국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시아의 많은 위정자들의 목표 아닌가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런 어소리티를 가진 그죠? 정치가가 개입해가지고 정확한 정치가를 부를 수는 없죠. 행정가죠, 그죠? 행정가나 법관이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교정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메케닉이나 엔지니어가 와서 그것을 교정하는 수준 정도. 이걸 지금 정치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이 20세기, 19세기, 20세기의 유럽 상황이라고 봐요. 아시아의 상황이 지금. 아시아들이 유럽 문명을 너무나 잘 배운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아시아의 이른바 개혁가들이라 불렀던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탈날을 이루어낸 겁니다. 지금 아시아가 과연 아시아인가요, 지금? 뭐, 베트남에 어디 가보시면 이게 다 유럽이잖아요, 지금 가보시면. 건물도 다 유럽식이고. 응?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그리스 같은 섬에 오면 촌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시골이에요. 여기 낙이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차도 없고 막 여기는. 어? 버스도 하루에 2번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이잖아요. 여기가 진짜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이 시골화되어 있고 아시아가 가본 최첨단의 지금 문명이 발달해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무렵에 유럽과 지금 21세기 아시아가 닮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각자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데 좀 더 바쁘고 그죠? 다른 어떤 그런 동포적인 어떤 다른 어떤 호혜 평등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을 지금 다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로 다 지금 흡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19세기, 20세기 같은 그런 유럽의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시아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아시아가 유럽을 너무 잘 배워가지고 유럽 문명에 지금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 가깝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 이 문명과 다른 대안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대안을 추구했던 과거의 어떤 사유의 실험들을 우리가 조금 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자는 게 아니라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프랑스 철학의 어떤 가장 익스트림한 버전, 그러니까 극단적 버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저는 뭐 들레저 가타리 같은 사람이 그걸 실현한 사람이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하나의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 속에 모든 걸 다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이버네틱이라든가 정보이론 같은 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도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와 미국이죠. 유럽은 여기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이 발전시킨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1940년대 사이버네틱의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국가 운영의 어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 국가 운영의 논리를 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 문명을 이루어낸 나라들은 사실 아시아예요. 역설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한국은 지금 드론을 막 실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들 다 지역구 챙기고 있는 거 맞아요? 사람 실은 나라는 드론을 실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걸 네. 못하죠 지금. 여러 아니, 가지 문제 오늘 때문에. 비와서 난리 문제 났어. 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 그런 기술적인 어떤 제약들이 전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제약으로 작동하고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전혀 제재받고 있지 않는 것도 역시 아시아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 생각해 본다면 아시아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이제 무엇인가? 제가 볼 땐 유럽 문명의 복제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실천의 방안들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술의 어떤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하이데거처럼 저는 또 하이데거나 저기 러시아 그 알렉산더 두긴처럼 기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서 종교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러한 기술의 다른 사용을 이야기했던 그런 프랑크 철학의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들. 그 프랑크 철학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기술의 다른 사용이거든요. 이 기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들. 이 기술의 목적성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그게 베르그송이나 시몽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 데리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궁극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윤리님은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주류 기술이 강요하는 그런 목적성과 다른 목적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었고 그게 뭐 성공했느냐? 뭐 성공했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게 성공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 실험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쓸모없고 그냥 폐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복원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도 당연히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없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에 와 있는 이유도 그건데 섬에 여기 와 있으면 이, 이 섬의 가장 훌륭한 인재는 누구냐 그러면요. 한국은 지금 뭐 이렇게 명문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하버드나 이런 데 가서 뭐 실리콘밸리 취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항해사입니다. 훌륭한 항해사. 여기에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항해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뭐 챗GPT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리고 있는 세계상의 어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그걸 세계상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세계상에 포섭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불균형한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지점들. 여기에서는 기술이 다르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것만 드리고 좀 끝내고 싶은데 서사모아에서 그 사이클론 발이 1991년도에 온 적이 있죠. 어마어마한 태풍이었고 그 서사모아 섬 자체를 초토화시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섬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많은 그런 현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제 파괴되어 버렸고 석 달 동안 이 원주민들은 아무런 이제 바깥으로부터 공급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석 달은 다 이제 인간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노인들이 그 지역이 현대화되기 이전에 정글에 들어가서 살던 그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 안 없어지고. 그래서 이 노인들이 그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정글로 들어가가지고 지원 그 보급품들이 오기 전까지 생존했던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보고가 됐어요. 이 지역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사회 그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이 와가 연구해가지고 그걸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렇게 자료를 출판해서 논문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안적 사회, 대안적 공동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에 대처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노인들은 그냥 다 뭐 와서 키오스크에 다 이렇게 적응해야 되고, 그죠? 신기술이 나오면 뭔가를 배워서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 이렇게 뭐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성의 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히려 이런 식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질주가 오히려 사회에는 굉장히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위기가 왔을 때 그런 회복력들이 발생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감하고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는데 이제 현상 진단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관건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시아 사회들이 유럽 사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아까 사이버네틱스 화된 그런 이제 세상이고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그런 어떤 이제 세상인데 근데 이걸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유럽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 자체 안에서 보면 유럽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저항감이 우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기 위한 여러 다양한 어떤 이제 그런 규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인데 이걸 과연 유럽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오히려 우리는 동아시아 사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유럽이 발전시켜 왔던 그 근대성의 어떤 문화적인 전제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개인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연대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럽 근대성이 발전시켰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전제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기술화, 그러니까 문명화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도 가능하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 야말로 위구 전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어떤 상당히 생태지향적인 그런 어떤 이제 철학적인 기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이제 공존에 대한 어떤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천하 위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황과 고독 이런 사람들을 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상사회 그런 걸 대동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유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그런 어떤 문제들도 극복해내고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유럽화죠. 아주 일면화된 그런 유럽화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화를 이렇게 동아시아적인 토론에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시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저는 어떤 이제 아주 신선한 문제의식 그리고 결론 가자고 하는 방향 이런 것에 동의하는데 과연 이제 그 출발하는 그런 어떤 지금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다 이런 식의 그 판단이 너무 단순하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듭니다. 무슨 저는 말?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입장은 유럽의 가치, 금방 이제 장원식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앞부분 내용들은 이제 일률적으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사실 지적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유럽의 가치에 대해서는 발리바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가치라는 것. 근데 이제 그 유럽의 가치라는 것이 유럽적 가치인가는 아니에요. 인류사 보편적 가치죠. 예를 들어 동학의 가치와 사실 뭐 그런 프랑스 혁명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에도 명백히 직강소 같은 게 있었고 아시아도 명백하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막스 같은 경우도 원시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해서 그 원시공산주의라는 거는 세계에 이미 유럽 아닌 다른 곳에 다 편재해 있던 그런 진보적 사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 평등하게 이렇게 나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인류 보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걸 꼭 유럽의 사상이라 불러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유럽, 프랑스 철학, 60년대,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철학이 60년대 프랑스 철학의 원래 주류는 현상학입니다. 가톨릭 현상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류는 어쨌든 보수적 철학이에요. 그 유럽의 보수주의. 제가 아시아가 굉장히 유럽화 됐다는 이야기는 그 18, 19세기 때 만들어졌던 그런 계몽주의를 아시아가 굉장히 잘 실천했는데 그게 굉장히 물질주의적으로 실천을 했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물질주의적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미개화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가치들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민족 국가로 다 잘게 쪼개버렸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미국과 줄을 닿게 만들었다는 거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황당한 게 뭐냐 그러면 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무슨 이런 특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면요. 그게 정말 이상한 그런 약간 그 제 느낌으로 정말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도 보면 필리핀 출신이신데 미국의 대학에서 필리핀 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아시아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가요, 그러니까. 아시아학을 하겠지만 그 아시아학은 미국의 학문 체계 내에서의 아시아학인 거죠. 그 아시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미국 학문 내에서의 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시아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민진 씨가 그 파친코를 썼는데, 그죠? 그게 한일 관계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보시면 한국에 계시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쓰여 있는 그런 역사가. 그 분명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식민지 역사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 이민진 씨가 파친코에 묘사하고 있는 한일 관계라는 게 인종주의적 관계예요. 우리는 민족주의적 관계, 민족적 관계로 보고 있는데 이민진 씨가 쓰고 있는 그 책에서 그려놓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는 인종적 관계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인종적으로 차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국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시민권적인 어떤 권리적 차원에서 차별을 했던 거지.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필리핀인이니까 저쪽 이렇게 차별했 오히려 아시아가 인종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어, 미국 같은 경우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쌍꺼풀 수술을 시키잖아요. 한국 그 자기 국군 그 병사들에게는 쌍꺼풀 수술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려고 북한군하고 알아보려고 이제 그런 뭐 연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도입되는 어떤 과정들과 이런 그 한국 전쟁의 관계 이런 걸 또 연구하신 분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과연 아시아가 우리를 사유하는 그런 방식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지금 10시 아시아학이 아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좀 이제 답변을 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 임현 네네. 선생님, 질문하시죠. 네, 제가 뭐 지금 최근에 이게